쪽방촌의 겨울밤은 유난히 길고 혹독하다. 얇은 합판, 벽 너머로 칼날 같은 바람이 울부짖을 때면 나는 이 작은 방구석에 웅크린 채 밤새 뒤척이곤 했다. 가난이라는 놈은 마치 지독한 감기처럼 떨어질 줄 모르고 내 삶에 들러붙어 있었지만 그래도 내게는 살아내야 할 이유가 있었다. 바로 내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내 딸 수지. 저 작은 아이의 온기만이 이 뼈를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 나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난로였다. 어쩌면 세상 가장 낮은 곳, 가장 차가운 곳에서도 아주 작은 온정의 불씨 하나쯤은 남아있는지도 모른다고 아주 가끔 그런 부질없는 생각을 하곤 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불씨가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의 손에서 시작될 줄은, 그리고 그 작은 온정이 내 삶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기적의 서곡이 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내 이름은 김철민. 40하고도 2해를 더 살았다. 한때는 나름 번듯한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했지만 회사가 부도나고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내 인생은 걷잡을 수 없이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7살 난 딸 수지와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이 한 평 남짓한 쪽방이 전부였다. 창문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작은 유리 조각 너머로는 옆집의 시커먼 벽만 보였고 방 안에는 늘 싸늘한 외풍과 함께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가시질 않았다. 오늘도 새벽같이 인력시장에 나갔지만 허탕만 치고 돌아왔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일거리는 눈에 띄게 줄었고 나처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겨울은 그야말로 생지옥과 다름없었다. 주머니에는 어제 폐지를 주워 번 돈 몇 푼이 전부였고 그걸로는 연탄 한 장 사기에도 턱없이 부족했다. 아빠, 추워요. 잠결에 수지가 칭얼거리며 내 품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낡은 담요를 끌어다 수지의 작은 몸 위로 덮어주고 내 천으로라도 아이를 따뜻하게 해주려 꼭 끌어안았다.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니 미열이 있는 듯했다. 어젯밤부터 콜록거리던 기침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내 가슴을 후벼 팠다. 약이라도 한 봉지 사 먹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오늘 저녁은 꼼짝없이 굶어야 할 판이었다. 수지야, 아빠가 금방 따뜻하게 해줄게. 조금만 참아. 흥. 나는 아이의 작은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청은망은 무겁기만 했다. 이 어린 것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이 차가운 온기뿐이라니 아버지로서의 무력감과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방구석에 놓아둔 작은 휴대용 가스버너에 불을 붙였다. 어제 시장 좌판에서 떠리로 사온 고구마 2개가 우리의 유일한 저녁거리였다. 가스도 얼마 남지 않아 아껴 써야 했다. 고구마가 익어가는 동안 나는 수지에게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비록 현실은 춥고 배고팠지만 이야기 속 세상에서만큼은 수지가 따뜻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수지는 반짝이는 눈으로 내 이야기를 듣다가 어느새 내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듣고 있자니 잠시나마 고된 현실을 잊을 수 있었다. 고구마가 다 익었지만 나는 차마 먼저 손을 댈 수가 없었다. 잠든 수지의 입가에 작은 조각을 떼어 넣어주니 아이는 잠결에도 오물오물 맛있게 받아 먹었다. 그 모습을 보니 배고픔도 잊은 채 그냥 웃음이 났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고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이었다. 수지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나는 남은 고구마 한 조각을 천천히 씹어 삼켰다. 달콤했지만 어쩐지 목이 메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칼바람 소리가 윙윙거렸고 방 안의 냉기는 조금도 가시질 않았다. 나는 다시 한번 수지에게 담요를 잘 덮어주고 낡은 외투를 꺼내 더 씹었다.
그리고는 오늘 밤도 뜬 눈으로 지새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일은 꼭 일거리를 구해야 할 텐데 수지약도 사야 하고 연탄도 이런저런 걱정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질 무렵이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히 사람의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기울였다. 쪽방촌의 밤은 원래 적막했지만 가끔씩 술 취한 사람들의 고성이나 부부 싸움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그치지 않고 간헐적으로 이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취객의 소리가 아니었다. 고통에 겨워 내뱉는 듯한 아주 약하고 절박한 소리였다. 나는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성애가 잔뜩 낀 작은 유리창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소리는 분명 우리 집 바로 앞 좁은 골목길 어딘가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누구지 이 시간에? 호기심보다는 불안감이 먼저 앞섰다. 괜히 험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만약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내 처지도 처지였지만 차마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나는 수지가 깨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살을 내는 듯한 밤 공기가 온몸을 엄습했다. 골목길은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암흑천지였고 오직 희미한 달빛만이 차갑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달빛 아래 나는 무언가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사람이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어둡고 좁은 골목길 바닥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가자 가늘고 긴 머리카락과 옷차림새로 보아 여자임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값비싸 보이는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이미 눈과 흙먼지로 더러워져 있었고 한쪽 구두는 벗겨져 저만치 나뒹굴고 있었다. 이런 허름한 쪽방촌 골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사액이었다. 저기요, 괜찮으십니까? 나는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혹시 술에 취해 잠든 것일까? 아니면 더 안 좋은 상황은 아닐까? 불길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괜히 엮였다가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앞섰다. 하지만 이 살을 내는 듯한 추위에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내 딸 수지가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나는 결국 용기를 내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다. 정신 좀 차려보세요.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얼어 죽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아주 희미하게 신음소리를 내며 미간을 찌푸렸다. 다행히 의식은 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창백하다 못해 거의 파랗게 질린 얼굴이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다.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았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일단 어디 따뜻한 곳으로라도. 말을 내뱉고 나서야 아차 싶었다. 따뜻한 곳이라니 당장 내 한 몸 뉘일 이 쪽방도 냉골인데 누굴 돕겠다는 것인가?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추워요. 라고 중얼거렸다. 그 한마디가 내 모든 망설임을 날려버렸다. 나는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생각보다 몸이 축 늘어져 힘을 줄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그녀를 거의 업다시피 하여 내 쪽방으로 향했다. 낡고 좁은 계단을 오르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내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다. 아바! 작은 인기척에 잠에서 깬 수지가 부스스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 보았다. 그리고 내 등에 업힌 낯선 여자를 보고는 잔뜩 겁먹은 표정을 지었다. 수지야, 괜찮아? 이 아줌마가 많이 아파서 아빠가 잠깐만 도와주려는 거야. 우리 수지는 착하니까 이해하지.
나는 수지를 안심시키며 낯선 여자를 방 한쪽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하나밖에 없는 이불을 꺼내 그녀의 몸 위로 덮어주었다. 그러자 수지가 울먹이며 내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아빠, 그럼 우리는 뭐 덮고 자, 수지 추운데? 아이의 말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애써 웃으며 수지를 다독였다. 괜찮아. 우리 딸. 아빠가 꼭 안아주면 하나도 안 춥지. 그리고 이 아줌마는 우리보다 더 추울 거야. 그러니까 잠깐만 양보하자. 응. 수지는 여전히 불안한 눈빛이었지만 더 이상 보채지는 않고 내 품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그런 수지를 한 팔로 꼭 안고 다른 한 팔로는 거의 꺼져가는 연탄, 화덕에 마지막 남은 연탄 조각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이것마저 다 타버리면 오늘 밤 우리는 정말 꼼짝없이 추위에 떨어야 할 터였다. 낯선 여자는 여전히 의식이 흐릿한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찬장에 넣어 두었던 수지가 감기 걸렸을 때 먹이려고 아껴두었던 꿀물 한 봉지를 꺼내 뜨거운 물에 타서 그녀의 입가에 조금씩 흘려 넣어 주었다. 그녀는 힘겹게 몇 모금 받아 마시는 듯 하더니 이내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 보았다. 비록 지금은 엉망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이목구비가 아주 반듯하고 고왔다. 분명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런 한겨울밤, 이 허름한 쪽방촌 골목에 쓰러져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나는 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 여자를 내 방으로 데려온 것일까? 수만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이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그리고 저 여자가 제발 아무 일 없이 아침을 맞이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나는 수지를 더욱 꼭 끌어안았다. 아이의 작은 온기가 내게도 전해져 오는 듯했다. 하지만 방 안의 냉기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고 연탄불은 금방이라도 사그라들 것처럼 위태롭게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한쪽에서는 낯선 여자의 희미한 숨소리가 들려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지의 새근거리는 숨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두 숨소리 사이에서 내가 과연 옳은 일을 한 것인지 몇 번이고 되뇌었다. 이 작은 온정이 과연 그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창밖이 아주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밤새 나를 괴롭혔던 칼바람 소리도 이제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나는 뻐근한 몸을 일으켜 낯선 여자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그녀의 안색은 어젯밤보다는 조금 나아져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의식은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 수지도 어느새 잠에서 깨어 말똥말똥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 저 아줌마는 아직도 자. 응, 아직 많이 아픈가 봐. 수지야, 배고프지? 아빠가 뭐라도 좀 찾아볼게. 하지만 방 안에는 어제 남은 고구마 조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마저 어젯밤 그녀에게 양보했더라면 나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버텨야 할까? 수지에게 아침밥은 뭘 해 먹여야 하며 당장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면 약값은 또 어떻게 마련해야 한단 말인가? 나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망견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어젯밤의 선행이 어쩌면 무모한 행동이었을지도 모른다는 후회가 뒤늦게 밀려왔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돕겠다고 나선 것일까?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바로 그때 낯선 여자가 아주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흐릿한 눈동자가 나를 발견하고는 잠시 당황한 듯 커졌다. 그리고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여기가 어디죠?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여기가 어디죠? 갈라진 목소리로 묻는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짙은 공포와 혼란이 서려 있었다.
나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괜찮습니다. 여긴 그냥 제 집입니다. 어젯밤에 골목길에 쓰러져 계신 걸 제가 보고 일단 이곳으로 모셔왔습니다. 밖이 너무 추워서요. 내 말에 그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는 듯했다. 한평 남짓한 좁은 공간, 누렇게 변색된 벽지, 창문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작은 유리 조각 너머로 희미하게 새어들어오는 새벽빛. 그녀가 살아왔을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이 풍경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는 괜스레 초라한 내 처지가 부끄러워졌다. 아, 제가? 그랬군요. 그녀는 힘겹게 기억을 더듬는 듯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여전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지 이불을 움켜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빠, 이 아줌마 괜찮아? 어느새 잠에서 깬 수지가 내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의 해맑은 눈동자는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보다는 순수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수지를 발견하고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아주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를 지으려는 듯 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힘없고 슬퍼 보였다. 성함이라도 여쭤봐도 될까요? 그리고 혹시 연락드릴 만한 가족이나 지인분은 없으신지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를 계속 이곳에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내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이름은 그냥 연희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연락할 곳은 없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힘없이 말했다. 연희라는 이름이 진짜 이름인지 아니면 그냥 둘러대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연락할 곳이 없다는 말은 또 무슨 의미일까? 그녀의 사연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라도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폐를 많이 끼쳤네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아직 기운이 없는지 휘청거렸다. 나는 급히 그녀를 부축했다.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볍고 차가웠다. 아직 몸도 제대로 못 가누시는데 어딜 가시려고요? 일단 좀 더 쉬세요. 아닙니다. 이제 그만 가봐야 합니다. 더 이상 신세질 수는 없어요. 그녀는 완강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상태로는 이 쪽방촌 골목길 하나 제대로 빠져나가기도 어려워 보였다. 아줌마가 지금 아줌마 아프잖아. 수지가 어느새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하듯 말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그녀도 잠시 흔들리는 듯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수지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었다. 고맙다, 아가야. 하지만 아줌마는 이제 가야 해.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 내게는 당장 오늘 하루를 살아갈 걱정이 더 시급했다. 수지 약값도 연탄도 하다못해 아침 끼니조차 막막한 상황이었다. 이 낯선 여자까지 계속 책임질 여력은 없었다. 하지만 차마 이대로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럼 아침이라도 간단히 드시고 가세요. 어제 남은 고구마가 조금 있는데 나는 찬장에서 마지막 남은 고구마 한 개를 꺼냈다. 어젯밤 그녀에게 주지 않고 남겨두었던 수지의 아침밥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라도 나눠 먹어야 할 것 같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렇게 셋이서 작은 쪽방에 웅크리고 앉아 고구마 한 개를 나눠 먹었다. 참으로 궁색하고 초라한 아침 식사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방 안에 아주 잠깐이나마 온기가 도는 듯했다. 그녀는 아주 조금씩 고구마를 베어 물었고 수지는 그런 그녀의 눈치를 살피며 내 옆에 꼭 붙어 있었다. 식사를 마치자 그녀는 정말로 떠날 채비를 했다. 나는 어젯밤 그녀가 벗어두었던 더러워진 코트를 대충 털어 건넸다. 정말
이 은혜는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저 멋쩍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뭐래요? 별것도 아닌데요. 부디 조심히 가시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내 말에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한번 깊이 숙였다. 그리고는 수지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웃어 보이고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나는 차마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볼 수가 없었다. 마치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떠나보내는 듯한 알 수 없는 상실감이 밀려왔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떠나고 난 뒤 방 안에는 다시 한번 적막과 냉기가 감돌았다. 나는 텅 빈 방 안을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다시 현실이었다. 오늘 하루 나는 또 어떻게 이 작은 아이와 함께 버텨내야 할까? 수지가 내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다. 아빠, 아줌마는 이제 어디로 가 다시 안 와? 글쎄다. 아줌마도 가야 할 곳이 있겠지. 이제 우리 걱정이나 하자. 수지야, 오늘 아빠가 꼬길 구해서 우리 맛있는 거 사줄게. 알았지? 나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수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다. 나는 수지를 혼자 방에 남겨둘 수 없어. 결국 아이를 데리고 다시 인력시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오늘도 역시 허탕이었다.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 몇 시간을 떨었지만 나를 불러주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다. 주머니 속에는 여전히 먼지만 가득했다. 결국 나는 폐지라도 주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수지의 손을 잡고 골목길을 헤맸다. 하지만 그마저도 경쟁이 치열했다. 나보다 더 빠르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이미 쓸만한 것들은 다 가져가 버린 후였다. 점심때가 다 되어갈 무렵 우리는 지칠 대로 지쳐 다시 쪽방으로 돌아왔다. 수지는 배가 고프다며 칭얼거렸고 나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바로 그때였다. 방 한구석 그녀가 누워있던 자리에 무언가 작은 것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아주 작고 낡은 손수건으로 곱게 쌓인 무언가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풀어보았다. 그 안에는 아주 작고 반짝이는 보석이 박힌 값비싸 보이는 브로치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브로치 밑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것이라도 아주 작은 성의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다시 찾아뵙고 이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부디 따님과 함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연희드림. 나는 떨리는 손으로 브로치를 집어들었다. 이것은 대체 그녀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그리고 이 브로치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 어젯밤의 일들이 마치 한편의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내 손 안에 들린 차갑고 단단한 브로치의 감촉은 그것이 분명한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브로치와 쪽지를 번갈아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작은 브로치가 앞으로 내 삶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때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손 안에 들린 작고 반짝이는 브로치,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다시 찾아뵙고 이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라는 어쩌면 헛된 약속일지도 모르는 쪽지 한 장. 나는 한동안 그것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연희라는 여자, 그녀는 대체 누구였을까? 하룻밤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녀가 남기고 간 이 작은 물건은 내 가슴 속에 커다란 돌덩이 하나를 던져 넣은 듯 묵직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아빠, 이게 뭐야? 반짝반짝 예쁘다. 수지가 어느새 내 옆으로 다가와 브로치를 보며 눈을 반짝였다. 아이의 순수한 감탄사에 나는 잠시 현실을 잊었다. 그래, 예뻤다. 하지만 이 예쁜 물건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당장 오늘 저녁 끼니도 수지의 약값도 막막한데 나는 본능적으로 브로치를 주머니 깊숙이 숨겼다.
혹시라도 수지가 이걸 가지고 놀다가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큰일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 부녀의 마지막 희망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날부터 며칠 동안 나는 브로치의 존재를 애써 외면하려 했다. 연희 씨의 말처럼 언젠가 그녀가 다시 찾아와 이 브로치를 찾아갈 수도 있다는 작은 기대감, 그리고 남의 물건을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양심 때문이었다. 나는 여전히 새벽같이 인력 시장에 나갔고 늦은 밤까지 폐지를 주워 모았다. 하지만 겨울은 좀처럼 일거리를 내어주지 않았고 수지의 기침은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심해졌다. 며칠이 지나자 방구석에 쌓아두었던 연탄도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 마지막 남은 라면 한 봉지를 수지에게 끓여주고 나는 멀건 국물로 배를 채웠다. 수지는 그런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작은 고사리 손으로 자신이 먹던 라면 가닥을 내 입에 넣어주었다. 아빠도 먹어. 수지는 배불러. 아이의 그 한마디에 나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이 어린 것 앞에서 더 이상 무능하고 초라한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았다. 어떻게든 이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야 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유일한 방법은 어쩌면 그 브로치뿐인지도 몰랐다. 다음날 새벽, 나는 수지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다. 주머니 속에는 연혜희 씨가 남긴 브로치가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그것을 팔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언젠가 다시 찾아온다면 그때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면 될 일이었다. 지금은 당장 수지를 살리는 것이 먼저였다. 나는 쪽방촌을 벗어나 한참을 걸어 시내 번화가 근처에 있는 작은 전당포를 찾아갔다. 허름한 내 행색과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당포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한 중년의 남자가 나를 훑어보았다. 무슨 일로 오셨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브로치를 꺼내 조심스럽게 그에게 내밀었다. 이걸 좀 맡기거나 팔 수 있을까 해서요? 남자는 브로치를 받아들고 확대경으로 한참 동안 살펴보더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았다. 이거 어디서 난 거요? 보기 드문 물건인데 아는 분이 잠시 맡기고 간 겁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나는 더듬거리며 둘러댔다. 남자는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이었지만 브로치의 가치를 알아보았는지 이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물건은 좋아 보이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제 값을 받기는 어려울 거요. 급전이 필요하다면 50만 원 정도 쳐줄 수 있어. 50만 원. 지금 나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지만 왠지 헐값에 넘기는 것 같은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더 이상 흥정할 처지가 아니었다. 네? 그렇게라도 부탁드립니다. 결국 나는 브로치를 전당포에 맡기고 50만 원을 손에 쥐었다. 돈을 받자마자 나는 곧장 약국으로 달려가 수지의 감기약을 짓고 시장에 들러 쌀과 연탄, 그리고 수지가 좋아하는 달걀 한 판을 샀다. 오랜만에 장을 보는 기분에 잠시나마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수지는 아직도 잠들어 있었다. 나는 급히 연탄불을 피우고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아이의 이마와 목을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오랜만에 쌀밥을 지어 따끈한 달걀찜과 함께 아이 앞에 내밀었다. 수지야, 일어나서 밥 먹자. 아빠가 맛있는 거 해놨어. 잠에서 깬 수지는 따뜻한 밥과 달걀찜을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맛있게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니 나는 브로치를 판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그래, 잘한 일이야. 연희 씨도 이해해 줄 거야. 지금은 수지가 먼저니까. 그렇게 며칠 동안은 잠시나마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다. 수지의 기침도 많이 잦아들었고
방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나는 다시 일거리를 찾아 나섰고 다행히 며칠 동안은 건설 현장에서 잡부 일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쪽방촌 입구에서 웬 낯선 사람들이 내내에 대해 묻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딱 봐도 우리 같은 사람들과는 다른 분위기의 남자들이었다고 했다. 그들은 최근에 어떤 여자를 도와준 어린 딸과 함께 사는 남자를 찾고 있다고 했다.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다. 연애 씨와 관련된 사람들일까 아니면 전당포에서 나를 신고한 것일까?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날부터 며칠 동안 불안감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수지 혼자 방에 있는데 그 남자들이 우리 집을 찾아왔었다는 이야기를 옆방 할머니에게 전해 들었다. 다행히 할머니는 내가 일하러 갔다고 둘러대서 돌려보냈다고 했지만 그들은 내일 다시 찾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갔다고 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다. 그들은 분명 나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찾는 이유가 연희 씨 때문이라면 나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가 남긴 브로치는 이미 내 손을 떠났는데 나는 그날 밤 수지를 품에 꼭 안고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터였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작이 될 수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고 두렵게 느껴졌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수지를 품에 안고 있었지만 아이의 작은 온기조차 내 불안감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올수록 심장은 더욱더 세차게 뛰었다. 오늘 아침이면 그들이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들은 누구일까?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연하이 씨가 남긴 브로치 때문일까? 아니면 수지가 부스스 눈을 뜨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아빠, 왜 잠 안 잤어? 눈이 빨개? 아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나는 애써 웃어 보였다. 아니야, 우리 딸, 아빠 괜찮아?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 그랬어. 나는 아이에게 어젯밤 남은 돈으로 사온 빵과 우유를 챙겨주었다. 수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맛있게 아침을 먹었지만 나는 도무지 아무것도 넘길 수가 없었다. 도망쳐야 할까 하지만 이 어린 것을 데리고 어디로 간단 말인가? 이 추운 겨울에 가진 돈도 얼마 없는데 결국 나는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기로 했다. 무슨 일이 닥치든 피하지 않고 부딪혀 보는 수밖에.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오전 9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나는 문 밖의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마침내 어제 옆방 할머니가 말했던 그 시간쯤 우리 집 낡은 방문을 누군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똑, 똑, 똑. 평소 쪽방촌 이웃들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는 다른 아주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노크 소리였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수지를 내 등 뒤로 숨긴 채 천천히 방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어제 할머니가 묘사했던 그 남자들이 서 있었다. 검은색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딱 봐도 보통 사람들은 아닌 듯한 분위기의 남자 2명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았다. 김철민 씨 되십니까? 가운데 서 있던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누구신지. 잠시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중요한 용무가 있어서 왔습니다. 그들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위압감이 느껴졌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그들을 좁은 방 안으로 들였다. 한평 남짓한 공간에 건장한 남자 둘이 들어서자 방은 더욱더 비좁고 답답하게 느껴졌다. 수지는 내 등 뒤에 숨어 잔뜩 겁먹은 눈으로
그들을 훔쳐보고 있었다. 우선 앉으시죠. 누추하지만 내가 멋쩍게 말했지만 그들은 앉을 생각도 없어 보였다. 그저 방 안을 한번 쓱 둘러볼 뿐이었다. 그들의 시선이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이불과 몇 안 되는 살림살이에 잠시 머무르는 듯했다. 김철민 씨, 며칠 전 한겨울밤에 어떤 젊은 여성을 도와주신 적이 있으시죠? 남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네, 글쎄요. 제가 워낙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녀서 기억이 이 여성분입니다. 남자는 내 말을 자르며 품속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연희 씨가 있었다. 비록 지금처럼 초췌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분명 그녀였다. 화려한 옷차림에 기품 있는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 속 그녀는 내가 쪽방촌에서 만났던 그 연희 씨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이분을 도와주신 것이 맞습니까? 남자의 날카로운 시선이 나를 향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 잘못된 일이라도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는 김철민 씨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분께서 김철민 씨의 도움 덕분에 아주 큰 위기를 넘기셨다고 하더군요. 감사 위기나는 도무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그들은 대체 누구이며 연희 씨는 또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 것일까? 혹시 그분께서 떠나시기 전에 무언가 남기고 가신 물건은 없었습니까? 남자가 다시 물었다. 나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브로치. 그들이 브로치 때문에 온 것일까? 만약 내가 그것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게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다. 거짓말을 할 수도 그렇다고 사실대로 말하기도 두려웠다. 김철민 씨, 저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겁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의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결국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다. 수지가 아파서 약을 사야 했고 먹을 것도 연탄도 다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연희 씨가 남기고 간 브로치를 전당포에 맡겼다고. 그리고 그 돈으로 수지 약과 쌀, 연탄을 샀다고. 내 이야기가 끝나자 남자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나를 사기꾼이나 도둑으로 몰았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온몸이 떨려왔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남자의 표정은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그는 옆에 있던 다른 남자와 짧게 눈빛을 교환하더니 다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김철민 씨의 딱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브로치는 저희에게도 그리고 한지수 씨에게도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다. 한지수 연희 씨의 진짜 이름인가? 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혹시 그 전당포 영수증이나 위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 물건을 다시 찾아야 해서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전당포 영수증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남자는 영수증을 받아들고 잠시 살펴보더니 품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정중한 말투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보고하는 듯 했다. 네, 찾았습니다. 예, 김철민 씨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물건은 전당포에 맡기셨다고 합니다. 이유는 따님이 아파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통화가 끝나자 남자는 나를 향해 말했다. 그의 표정은 아까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져 있었다. 김철민 씨, 한지수 씨께서 김철민 씨와 따님을 꼭 한번 뵙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 하시고요. 저희가 지금 김철민 씨와 따님을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안전하고 편안한 곳보다 나는 도무지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이것은 혹시 또 다른 함정은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한지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갚으려는 것일까? 저희를 어디로 데려가시려는 겁니까? 가보시면 압니다. 절대로 김철민 씨나 따님에게 해가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한지수 씨께서 모든 준비를 해두셨습니다. 남자의 말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잠시 수지를 돌아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내 등 뒤에 숨어 겁먹은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작은 호기심도 함께 담겨 있는 듯 했다. 나는 이 아이에게 더 이상 이 춥고 배고픈 쪽방촌 생활을 견디게 하고 싶지 않았다. 만약 이것이 정말 기회라면 가겠습니다. 나는 마침내 결심한 듯 말했다. 남자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그럼 저희를 따라오시죠. 나는 수지의 작은 손을 꼭 잡고 그들을 따라 나섰다. 낡고 좁은 쪽방촌 골목길을 빠져나오자. 골목 입구에는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평생 한번 타볼까 말까한 그런 차였다. 나는 수지와 함께 뒷좌석에 올라탔다. 차는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정들었던 그리고 지긋지긋했던 쪽방촌 풍경이 점점 더 멀어져 갔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과연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것이 정말 기적의 시작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일까? 번쩍이는 검은색 승용차는 내가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을 따라 한참을 달렸다. 차창 밖으로는 낡고 허름한 쪽방촌의 풍경 대신 높고 깨끗한 건물들과 잘 정돈된 거리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마치 다른 세상으로 향하는 비밀 통로를 지나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수지는 처음에는 잔뜩 긴장한 채 내 옆에 꼭 붙어 있더니 어느새 창밖의 신기한 풍경에 눈을 빼앗겨 연신 작은 감탄사를 터뜨렸다. 나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며 멋쩍게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차는 서울에서도 가장 부유해 보이는 동네이 어느 한적한 골목으로 접어들더니 높고 웅장한 대문 앞에 멈춰 섰다.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대저택이었다. 대문이 천천히 열리고 차가 안으로 들어서자 잘 가꾸어진 넓은 정원과 함께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아름다운 집이 눈앞에 나타났다. 나는 할 말을 잃고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도착했습니다. 김철민 씨,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남자 중 한 명이 정중하게 차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나는 수지의 손을 꼭 잡고 차에서 내렸다. 낯선 환경에 어리둥절해야 하는 수지와는 달리 나는 마치 꿈속을 걷는 것처럼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우리가 안내를 받아 들어간 곳은 집안의 작은 응접실처럼 보이는 공간이었다. 따뜻한 벽난로와 고급스러운 가구들, 그리고 벽에 걸린 값비싸 보이는 그림들까지 내가 살던 쪽방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별천지였다. 잠시 후 하녀로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따뜻한 차와 다과를 내왔다. 우선 여기서 잠시 쉬고 계십시오. 곧 주인 아씨께서 오실 겁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조용히 물러갔다. 나와 수지는 어색하게 소파에 걸터앉아 서로의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았다. 수지는 신기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나는 여전히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 긴장을 풀 수가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응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여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녀는 연희 씨, 아니 한지수 씨였다. 어젯밤 내가 쪽방촌 골목에서 만났던 그 초췌하고 절박해 보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우아한 실내복,
그리고 은은하게 풍기는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까지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만큼은 어젯밤 내가 보았던 그 깊고 따뜻한 눈빛 그대로였다. 김철민 씨, 그리고 수지 양,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젯밤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안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수지를 향해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추었다. 안녕, 수지야. 나는 한지수라고 해. 어젯밤에는 아줌마가 많이 아파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네. 미안해. 수지는 처음에는 조금 낯설어 하는 듯 했지만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에 이내 경계심을 풀고 배시시 웃었다. 아줌마, 이제 안 아파요. 응, 이제 괜찮아. 다 너희 아빠 덕분이야. 지수 씨는 수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고는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한 물기가 어려 있었다. 김철민 씨, 제가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젯밤 철민 씨와 수지 양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길에서 얼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을 당했을지도 모르죠. 나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정말 별거 아니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저처럼 했을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춥고 배고픈 밤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분이 저 같은 낯선 사람에게 그런 온정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철민 씨는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그녀는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이는 것을 느꼈다. 적어도 그녀가 나를 속이거나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혹시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의 외동딸이었지만 실제로는 새어머니와 이복 오빠들의 끊임없는 구박과 견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얼음판처럼 위태롭게 살아왔다고 했다. 최근에는 그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략 결혼까지 강요당했고 결혼을 피하기 위해 도망쳐 나왔다가 그만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것이었다. 그녀가 나에게 건넸던 브로치는 돌아가신 친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었는데 그것마저 팔아치울 뻔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철민 씨 덕분에 제가 다시 용기를 얻었고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과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브로치도 무사히 되찾았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내게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제부터는 철민 씨와 수지 양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우선 이 집에서 얼마든지 머무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수지 양은 곧바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철민 씨 역시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앞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일자리도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내가 평생 꿈꿔왔던 하지만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다. 나는 너무나 큰 오해에 어쩔 줄 몰라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한지수 씨, 저희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는 그저 하룻밤 신세를 졌을 뿐인데요. 아닙니다. 철민 씨, 이것은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보답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저에게도 그리고 철민 씨와 수지 양에게도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내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새로운 시작. 정말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그날 밤 나와 수지는 평생 처음으로 넓고 따뜻한 방에서
깨끗하고 푹신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 수지는 뭐가 그리 좋은지 잠꼬대마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나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내 눈에는 오직 내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수지의 얼굴만이 보였다.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기를, 그리고 이 기적 같은 하룻밤이 정말 우리 부녀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뼈를 내는 듯한 한겨울밤의 작은 온정이 불러온 엄청난 파장. 그 기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낯선 방의 푹신한 침대에서 눈을 떴다. 밤새 뒤척이지도 않고 깊은 잠을 잔 모양이었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내가 살던 반지하 쫑방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스함과 눈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옆을 돌아보니 수지는 여전히 새근새근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어젯밤보다 훨씬 더 편안해 보였고 옅은 홍조마저 감돌았다.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는 사실에 나는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묘한 기분을 느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자 어젯밤 보았던 하녀 아주머니가 다가와 깨끗한 옷가지와 함께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알려주었다. 나와 수지는 난생 처음 보는 넓고 깨끗한 욕실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마치 다시 태어난 듯한 기분이었다. 식당으로 안내받자 그곳에는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따뜻한 국, 그리고 수지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생선구이까지. 수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탄사를 연발했고 나 역시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한지수 씨가 우리를 찾아왔다. 그녀는 어젯밤보다 훨씬 더 생기 넘치고 편안한 모습이었다. 밤새 잘 주무셨어요? 철민 씨, 수지 양도요? 네, 덕분에요.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감사 인사는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제가 철민 씨께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걸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는 곧바로 수지의 건강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오늘 오전 중에 수지 양은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을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소아과 전문의에게 이미 예약을 해두었어요. 그리고 철민 씨도 함께 종합 건강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셔서 몸이 많이 상하셨을 거예요. 나는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또다시 감동했다. 수지의 기침과 미열이 계속 마음에 걸렸었는데 이렇게 빨리 병원에 데려갈 수 있게 되다니, 그리고 나 자신의 건강까지 챙겨주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의 말대로 우리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지수 씨가 마련해준 차를 타고 도착한 병원은 국내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 대학병원이었다. 수지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조금 겁을 먹은 듯 했지만 지수 씨와 의사 선생님, 간호사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자 금세 안정을 되찾고 씩씩하게 검사를 받았다. 나 역시 난생 처음으로 종합 건강 검진이라는 것을 받았다. 몇 시간 동안 이어진 검사들은 조금 피곤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후련해지는 기분이었다. 모든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지수 씨는 우리를 병원 근처의 한적한 공원으로 데려갔다. 그녀는 수지에게 예쁜 인형과 동화책을 선물했고 수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의 품에 안겨 재롱을 부렸다. 그 모습을 보니 지수 씨가 정말로 수지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철민 씨, 제가 어젯밤에 말씀드렸던 브로치 말인데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 지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 브로치는 돌아가신 저희 친어머니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그 브로치는 늘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죠. 그런데 새어머니와 이복, 오빠들은 늘 그 브로치를 탐냈어요. 아마도 그게 고가의 보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겠죠. 제가 그들에게서 도망쳐 나올 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지만 그 브로치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만 길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철민 씨를 만났던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브로치를 되찾은 것에 대한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나는 어젯밤 그녀가 그토록 절박했던 이유를 이제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제가 그걸 함부로 전당포해 나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내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철민 씨. 그때 철민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 브로치는 물론이고 제 목숨까지 잃었을지도 몰라요. 철민 씨는 수지 양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셨던 거고 저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해야 할 일인걸요. 그녀는 품속에서 그 브로치를 꺼내 내게 보여주었다. 햇빛 아래에서 더욱 영롱하게 빛나는 브로치는 그녀의 말처럼 아주 특별하고 아름다운 물건이었다. 이 브로치는 이제 저에게 단순한 유품 이상의 의미가 되었어요. 절망 속에서 만난 한 줄기 희망, 그리고 조건 없는 따뜻한 온정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죠. 철민 씨 덕분에요.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함께 내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저녁 무렵 우리는 병원에서 수지의 검사 결과를 들을 수 있었다. 다행히 수지는 심각한 병은 아니었고 영양 부족과 면역력 저하로 인한 만성기관지염과 약간의 폐렴 증상이 있다는 진단이었다. 꾸준히 치료받고 잘 먹고 잘 쉬면 금방 회복될 수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을 뻔했다. 지수 씨는 그런 내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지수 씨의 집으로 돌아왔다. 수지는 병원에서 받은 약을 먹고 일찍 잠이 들었다. 나는 잠든 수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이제 이 아이에게 더 이상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아픔을 걱정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안도감을 느꼈다. 늦은 밤, 지수 씨가 나를 서재로 불렀다. 그녀는 나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며 말했다. 철민 씨, 그리고 수지 양, 이제부터는 제가 마련한 다른 집에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물론 이 집도 편안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철민 씨나 수지 양에게는 좀 더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녀가 내민 것은 작은 아파트의 등기 서류였다. 서울 시내에 있는 방 2개짜리 깨끗하고 아담한 아파트였다. 그리고 이건 철민 씨께 드리는 제안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운영하는 작은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그곳에서 철민 씨의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일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건강을 회복하시고 수지 양도 안정을 찾은 후에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집, 그리고 직장, 내가 평생 꿈꿔왔지만 감히 가질 수 없었던 것들이었다. 이 모든 것이 하룻밤의 작은 온정으로 인해 내게 주어진 기적이라니 나는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릴 뿐이었다. 제가 이런 큰 도움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지수 씨가 내민 아파트 등기 서류와 회사 소개서를 받아든 내 손은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평생 가져본 적 없는 무게감이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나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내 인생이 이렇게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철민 씨, 이건 제가 철민 씨께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철민 씨가 제게 베풀어 주신 그 따뜻한 마음에 대한 아주 작은 보답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철민 씨와 수지 양을 돕는 것이 과거의 아픔으로 얼룩졌던 제 삶을 치유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부디 부담 갖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수지 양의 미래를 위해서라도요. 한지수 씨의 진심 어린 눈빛과 수지의 미래를 언급하는 그녀의 말에 나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가슴 벅찬 감사와 함께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희망이라는 감정 때문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며칠 후 나와 수지는 한지수 씨가 마련해준 새 집으로 이사했다. 우리가 살던 퀴퀴한 냄새와 냉기가 가득했던 쪽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햇살이 잘 들고 아담한 방 2개짜리 아파트였다. 깨끗한 벽지와 반짝이는 마룻바닥, 따뜻한 물이 콸콸 나오는 욕실과 아담하지만 모든 것이 갖춰진 주방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수지는 자기 방이 생겼다는 사실에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들떠 있었다. 하얀 도화지처럼 깨끗한 벽에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붙여놓고 지수 씨가 선물해준 예쁜 인형들을 침대 위에 나란히 앉혀놓고는 뭐가 그리 좋은지 하루 종일 종알거렸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차는 것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에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수지의 건강이었다. 지수 씨의 도움으로 최고의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며 따뜻한 환경에서 지내자 아이는 눈에 띄게 건강을 되찾았다. 밤마다 나를 괴롭혔던 아이의 기침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헬쑥했던 얼굴에는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아이는 근처 유치원에도 다니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하루하루 밝고 씩씩하게 자라주었다. 나 역시 지수 씨가 소개해준 작은 사회적 기업에 출근하기 시작했다. 그곳은 폐지나 고철을 재활용하여 예술 작품이나 생활용품을 만드는 곳이었는데 내가 과거 공장에서 익혔던 약간의 기술과 손재주가 도움이 되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큰 자부심을 주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 역시 대부분 나처럼 과거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었기에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었다. 한지수 씨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우리 집에 들러 수지를 보살펴 주었고 가끔은 우리 부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에 위태롭고 절박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고 특히 SY그룹 내부에 만연했던 부정부패를 바로잡고 회사를 좀 더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다. 우리의 관계는 은인과 수혜자를 넘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응원하는 따뜻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수지에게는 다정한 이모였고 내게는 때로는 누이처럼 때로는 든든한 후원자처럼 느껴졌다. 나는 종종 그 뼈를 애는 듯했던 한겨울밤과 쪽방촌에서의 생활을 떠올리곤 했다. 그때의 절망감과 고통은 여전히 생생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단순한 악몽만은 아니었다. 그 지독한 절망 속에서 피어난 아주 작은 온정 하나가 내 인생을 그리고 내 딸 수지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한 마음마저 들었다. 나는 가끔 수지를 데리고 우리가 살던 쪽방촌 근처를 지나가곤 했다. 그리고 수지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었는지, 그리고 아주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수지는 아직 어렸지만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나는 내 딸 수지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는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사람이 없기를, 그리고 서로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줄 아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새로운 집에 이사 온 지 2~1년쯤 되었을까? 어느 주말 오후 나는 수지와 함께 아파트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수지는 이제 제법 그럴듯한 그림을 곧잘 그려내곤 했다. 아이는 햇살이 가득한 넓은 집에 예쁜 꽃과 나무, 그리고 활짝 웃고 있는 우리 가족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그 그림 속에는 어둡고 추웠던 쪽방촌의 기억 대신 따뜻하고 행복한 현재의 모습만이 가득했다. 나는 그런 수지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득 한지수 씨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보답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저에게도, 그리고 철민 씨와 수지 양에게도요. 그렇다. 이것은 분명 새로운 시작이었다.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은 이제 우리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이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받은 이 큰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수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도 몇 해가 더 지났다. 아이는 이제 제법 숙녀티가 나는 예쁜 소녀로 자라주었고, 학교에서는 늘 밝고 씩씩한 아이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사랑받았다. 나는 매일 아침 수지의 작은 손을 잡고 학교까지 바래다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이면 아이의 제잘거리는 학교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숙제를 하는 평범하지만 더없이 행복한 아빠가 되어 있었다. 우리가 살던 그 춥고 배고팠던 쪽방촌의 기억은 이제 아득한 예실처럼 느껴졌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그 시절의 절박함과 한지수 씨가 베풀어준 기적 같은 은혜를 잊은 적이 없었다. 한지수 씨가 소개해준 사회적 기업에서의 내 일도 꽤 안정을 찾았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특유의 성실함과 손재주를 인정받아 이제는 제법 중요한 기술 파트를 담당하게 되었다. 월급은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딸 수지를 부족함 없이 키우고, 작은 월세 아파트지만 따뜻한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꾸려나가기에는 충분했다. 무엇보다 내 손으로 직접 번 돈으로 살아간다는 자부심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가끔 수지가 잠든 밤 홀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만약 그날 밤 내가 그 낯선 여인을 외면했더라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여전히 쪽방촌의 차가운 방구석에서 절망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수지는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더 아팠을지도 모른다. 생각만 해도 아찔했다. 아주 작은 온정의 손길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아니 한 가족의 운명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고 감사할 따름이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내가 받은 이 큰 사랑과 은혜를 아주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겠다고. 거창한 무언가를 할 능력은 없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나는 매달 월급의 일부를 떼어 쪽방촌 독거노인들을 위한 작은 연탄 기부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주말이면 수지와 함께 쪽방촌 근처 무료 급식소에 나가 설거지나 배식 봉사를 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던 수지도 이제는 제법 익숙하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말벗이 되어드리고 작은 손으로 서툰 솜씨지만 열심히 일을 도왔다. 아빠,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거지. 그럼 우리 수지 마음씨가 너무 예뻐서 하늘에서도 복을 주실 거야.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볼 때마다 나는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한지수 씨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가장 고마운 은인이자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그녀는 이제 SY그룹의 경영일선에 복귀하여 과거의 부정과 부패를 청산하고 회사를 윤리적이고 투명한 기업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바쁜 와중에도 그녀는 잊지 않고 우리에게 연락을 주었고, 가끔은 수지가 좋아하는 선물을 들고 우리 집에 찾아오기도 했다. 그때마다 나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다. 철민 씨, 제가 드린 것보다 제가 받은 것이 훨씬 더 큽니다. 철민 씨의 그 순수한 마음이 저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고,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으니까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위치를 좋은 일에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가 설립한 자선재단은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나갔고, 그 중에는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의 선한 영향력은 그렇게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내가 일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연말 부루 이웃 돕기 자선 바자회를 열게 되었다. 나는 그동안 틈틈이 만들어 두었던 작은 목공예품 몇 점을 기증했고, 수지 역시 자신이 그린 그림 몇 장을 조심스럽게 내놓았다. 바자회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수익금은 전액 독거노인들의 겨울나기 지원금으로 전달될 예정이었다. 바자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한 중년 신사가 수지가 그린 작은 새싹 그림 앞에서 한참 동안 발걸음을 멈추고 있었다. 그는 그림을 아주 유심히 살펴보더니 이내 내게 다가와 그림을 사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생각보다 훨씬 후한 가격을 지불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이 그림 아주 특별한 힘이 느껴지는군요. 마치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작가에게도 분명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을 것 같군요. 나는 그 신사의 말에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 그리고 그 신사가 바로 한지수 씨가 이끄는 자선재단의 후원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세상의 모든 인연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수지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화려하지만 차가운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내 마음은 더 이상 춥거나 외롭지 않았다. 내 옆에는 사랑하는 딸 수지가 있었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한지수 씨 같은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역시 아주 작지만 누군가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나를 행복하게 했다. 그 뼈를 애는 듯했던 한겨울 밤의 기적은 이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 내게 새로운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르쳐 주었다. 나는 앞으로도 이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내가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 후로도 몇 번의 겨울이 지나고 수지는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다. 아이는 사춘기 소녀답게 예민한 구석도 있었지만 여전히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었고, 특히 그림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학교 미술 대회에서 상을 받아오기도 했다. 나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벅찬 자랑스러움과 함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곤 했다. 한지수 씨는 이제 우리에게 단순한 은인을 넘어 이모처럼, 때로는 친누나처럼 아주 가까운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바쁜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우리를 찾아와 수지의 성장을 함께 기뻐해 주었고, 내가 하는 작은 봉사활동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었다. 어느 해 겨울, 수지가 학교에서 우리 동네 영웅이라는 주제로
글짓기 숙제를 받아왔다. 아이는 며칠 동안 밤늦게까지 무언가를 열심히 쓰더니 내게 쭈뼛거리며 자신이 쓴 글을 내밀었다. 거기에는 그 뼈를 애는 듯했던 한겨울밤. 아빠가 낯선 아줌마에게 마지막 남은 연탄과 담요를 내어주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작은 온정이 불러온 기적 같은 변화들이 아이의 순수한 시선으로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그 글을 읽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내 딸 수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어떤 값비싼 교훈보다 더 소중한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가슴속 깊이 새기고 있었다. 며칠 후 수지는 학교 대표로 뽑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쓴 글을 낭독하게 되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아이는 한자 한자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읽어 내려갔다. 수지의 이야기가 끝나자 강당하는 한동안 숙연한 침묵에 휩싸였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나는 객석 한 구석에서 그리고 한지수 씨는 내 옆자리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우리의 작은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날 이후 수지의 글은 지역 신문에도 실리게 되었고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가 이어졌다. 어떤 분은 익명으로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후원금을 보내오기도 했고 어떤 기업에서는 우리가 운영하는 작은 미술 심리 치료실에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해 주기도 했다. 한지수 씨의 말처럼 한 번 시작된 선한 영향력의 파장은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나는 가끔 수지와 함께 우리가 살았던 쪽방촌을 찾아가곤 했다. 그곳은 한지수 씨가 설립한 자선재단의 지원으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깨끗해지고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외로움과 싸우며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과 희망을 아주 조금이나마 나누어 주고 싶었다. 그래서 매년 겨울이면 수지와 함께 작은 선물과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 그곳을 찾았고 그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마음을 나누었다. 한지수 씨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기업인이자 사회사업가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자신의 능력과 부를 좋은 일에 사용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다. 그녀는 종종 내게 이렇게 말했다. 철민 씨, 만약 그때 철민 씨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아마 평생 차가운 복수심과 증오 속에서 살아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철민 씨의 그 조건 없는 순수한 마음이 제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어요. 철민 씨야말로 제 인생의 가장 큰 은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감사하며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내가 그녀에게 베푼 것은 아주 작은 온정이었지만 그것은 우리 모두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엄청난 기적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수지는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고 미술 치료사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한지수 씨는 그녀는 여전히 세상을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는 가끔 그 뼈를 애는 듯 했던 한겨울 밤을 떠올린다. 그리고 생각한다. 만약 그때 내가 문을 열지 않았더라면, 만약 내가 그 낯선 손길을 외면했더라면, 지금의 나는, 그리고 지금의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오늘 저의 보잘것없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제 삶은 단 하룻밤의 기적으로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결코 우연히 찾아온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온정의 씨앗이 뿌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노력이 더해져 피어난 아름다운 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작은 친절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심코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의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망을 이겨낼 용기를 주고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는 차가운 밤바람 속에서 작은 온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그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저와 제 딸 수지, 그리고 한지수 씨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우리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저희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따뜻한 기적이 늘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매일매일이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평안하십시오.